300억 달러. 48대의 최신의 전투기와 자주포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줄의 메시지로 유럽 최강국 중 하나를 무릎 꿇렸습니다. 정비 및 기술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폭발도 위협도 소송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한 줄이었죠. 하지만 그 한 줄이 폴란드 국방부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술만 빼먹으면 된다고, 계약서대로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유럽의 군사 강국 폴란드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네마냐 칼라제입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20년간 유럽연합 군사정책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무기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부터 영국의 F-35B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들을 제 손으로 검토해왔어요. 이 바닥에서 20년을 버텨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협상과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항상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계산을 믿었어요. 저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숫자와 이익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정이니 신뢰니 하는 말들은 계약서를 포장하는 예쁜 단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결국 자국의 이익만 챙긴다. 이게 제가 20년간 터득한 국제정치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상대방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년 전 폴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국방자문관 자격으로 바르샤바에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한국과 체결 예정이던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 검토와 현지 조립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평가와 리스크 분석이었죠.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최전선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의 상징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 정도의 이미지였거든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로 유명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이 덜 된 나라라고 여겨졌죠. 물론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위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독일이나 미국 시스템에 비하면 대안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일부 고위 관료들과 정책가들은 한국을 단지 싸고 빠른 공급처로 여겼습니다. 기술만 넘겨받으면 한국과 멀어져도 상관없다는 발언이 회의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기도 했죠. 동양 애들은 어차피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할 거야라는 식의 편견 섞인 말들도 들렸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꽤 까다로운 나라일 텐데 이게 과연 매끄럽게 갈까?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관계보다 결과라는 원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본업은 신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따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럽식 사고에서 모든 협력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래였어요.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들도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과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폴란드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기술과 비용, 일정만 맞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처음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K2전자,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초기 공급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했어요. 양국 간 첫 합동기술 검토 회의에 저도 배석했는데 한국 쪽 기술진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응대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단순히 무기 스펙을 나열한 게 아니라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 기후 조건, 심지어 현지 정비병들의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맞춤형 운용 매뉴얼을 가져왔거든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유창한 폴란드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6개월 동안 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폴란드 측 실무진들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여전히 비즈니스적 전략이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진심까지는 읽지 못했어요. 오히려 역시 동양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야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했죠. 그러나 상황은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총리는 기존의 계약 구조에 대해 재검토를 선언했어요. 당시엔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친서방적인 노선을 표방했고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독일이나 미국과의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 몇몇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기술만 가져오면 돼. 이후 운용은 독일이나 미국식으로 가는 게 나아. 한국 쪽은 너무 감정적이야.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게 엄격해. 지금 와서 그들 눈치 볼 이유는 없지.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어차피 기술 이전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산 가능한 거래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늘 그렇듯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일회용 기술 공급업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독일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일부 시스템을 독일의 PGH-2000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는 이런 변경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우리가 산 무기는 우리 맘대로 개조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조립 공장의 설계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상 심각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전 합의 없이 제3국 기관과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이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실무팀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거긴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가 가져올 건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죠. 한 엔지니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달래주면 되지 않나요? 돈 좀 더 주든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계약 초반부터 경고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폴란드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아무 말 없이 한 줄짜리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정비 및 기술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정비 중단. 그 한 줄은 곧바로 폴란드 전체 무기 도입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파트너였다는 걸요.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비 몇 주 밀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기술적 문제야. 현지에서 복구하면 되지.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낙관적인 목소리들이 오갔고 언론에도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한국 애들이 협상용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야 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비 중단이라는 말 한 줄로 계약 전 과정에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런데도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는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FA50 기체에서 초기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구가 지연됐어요. 자주포 조립 라인에서는 핵심 부품 호환 문제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됐고요. 정비 매뉴얼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철학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무기란 단순히 부품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운용 사상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전력이 되어요. 그걸 처음으로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운용 철학이 녹아있는 복합 체계였거든요. 그 철학 없이는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 내부에선 책임을 놓고 서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국이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어요. 국방부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어겼잖아. 기술 다 받아놓고선 우리 태도가 좀 심했지. 한국 쪽은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어.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초 자문 역할로 시작했던 제 위치가 어느새 내부의 양심과 외부의 판단 사이에서 갈라지는 경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제게 한국 측과 재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갈등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무렵 아직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싸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잠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가십니까?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무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금 우리 폴란드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계약 체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FA50 항공기 실물 조립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국방부 차관, 업체 관계자, 저를 포함한 외국인 자문진, 그리고 한국 기술진 2명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계약상 의무 때문에 최소한의 참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용 엔진 연동 테스트 중 기체 내부의 보조 장비가 동작하지 않았어요. 작은 결함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멈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매뉴얼도 해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 기술진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당황했지만 그 안에 적힌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현장은 곧 혼란에 빠졌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한국 기술진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죠?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책 섞인 말들이 오갔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2개월 전 이미 예측하여 부품, 정합성 매뉴얼과 사전 정비 매뉴얼을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러나 내부 방침상 공유할 수 없다고 회신하셨고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한국 측의 태도에서 이상한 일관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 문서에서 반복되던 단어 하나, 마이너스 신뢰. 우리는 그 단어를 가볍게 여겼고 그들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걸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기술자가 꺼내 보인 문서였어요. 그것은 2개월 전 폴란드 정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는데 정확히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검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측 답변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갖췄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경솔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밤새 다른 문서들을 정리하며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더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계약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셨죠?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쪽은 우리였는데 왜 조용히 물러서는 건가요? 그는 아주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해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토록 차갑고 철저한 세계 속에서도 이토록 따뜻하고 묵직한 철학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두 나라의 철학이 충돌한 사건이었고 그 충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측에서 남기고 간 자료들을 조용히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엔 계약서, 정비 매뉴얼, 기술 제안서, 시뮬레이션 분석표 같은 문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지만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건 그중 하나 현장 협력에 필요한 철학적 원칙이라는 문서였어요. 제목만 보고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철학이라니 무기 계약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지? 하지만 몇 줄 읽어내려가자 제 생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무기는 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책임을 담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동맹 국가의 협력을 가치의 공유로 봅니다.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짜 무기가 아닌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 없는 기술을 주고받는 행위에만 집착해왔다는 걸요. 한국에게 무기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국의 안보 철학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일이었고, 그래서 상대방도 같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비를 중단하면서도 비난하지 않았고, 공식 대응문 하나 없이 조용히 물러났지만 모든 문서와 행동엔 철저하게 신뢰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논리가 일관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거였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방산 시스템은 거래입니다. 합의와 이해득실, 재계약과 조건 변경이 언제든 가능한 유동적인 구조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 기반의 약속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 두고 있었어요. 즉, 기술이든 계약이든 단 한 번의 배신도 허용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미리 차단해 두고 있던 겁니다. 그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상대를 진짜 파트너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이 무기로 뭔가 잘못될 경우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상호 검증을 요구했던 거였죠.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믿었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20년간 군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가 보낸 답장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신뢰는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완성됩니다. 저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은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던 철학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거란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만든 사람의 정신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독일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이 어차피 한국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걸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기술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낳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보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진실을 적을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을 단지 하나의 저가 공급업체로만 판단했고 신뢰나 협력보다는 수치와 스펙만을 들여다봤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저는 단지 보고 싶은 공장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대전 외곽의 방산 단지에서 하루 종일 야간 테스트에 몰두하던 기술자들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설계 도면을 손으로 검토하고 비상용 부품 하나에도 작은 스티커를 붙이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손끝엔 누구보다도 따뜻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철학을 수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저 같은 외국인 하나의 삶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 청년 기술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 장비는 테스트용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해외 수출용인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전장에선 0.1초가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전장, 0.1초 사람의 목숨. 그는 그 장비를 무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조립 라인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원이 따로 있었고 심지어 볼트 하나를 조이는 과정에서도 3번의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한 검사원에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온 공장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저는 한국 방산 시스템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가 어떻게 신뢰를 조직의 문화로 구현해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 문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10단계 검토를 거치고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며
모든 매뉴얼에는 상호 의존적 해석 체계가 붙어 있었고 그 어떤 서류에도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 합의된 신뢰 기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던 일주일 사이에 한국 무기 시스템의 역설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K9 자주포 3대와 FA-50 전투기 엔진 시스템이 이미 분해되어 독일 라인메탈사의 기술진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내 방산 기술의 호환성 확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동의 없이 핵심 기술들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칼라제, 자네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국도 결국 비즈니스로 접근한 거 아닌가? 우리가 돈 주고 산 기술인데 어떻게 쓰든 우리 자유 아니야? 한 고위 관료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동양 사람들 특유의 감정적 반응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재앙이 시작됐어요. 바르샤바 인근 훈련장에서 실시하던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화력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의 폴란드 기술진들이 매뉴얼을 뒤져봐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기술 문서는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틀 후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FA-50 전투기 2대에서 동시에 엔진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독일 기술진들이 분석을 위해 분해했던 엔진 시스템과 같은 부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원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미 모든 접속 권한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00억 달러짜리 무기들이 하나둘씩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부품 교체를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부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고 기존 부품을 수리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주일 후에 터진 소식이었어요. 폴란드의 무단 역설계 행위가 나토에 공식 제보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 정도가 아니라 동맹국의 기술을 도용한 사례로 보고된 거죠. 나토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트너의 기술을 훔치는 국가와는 민감한 기술 공유가 불가능하다. 독일조차 이런 식의 협력은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국방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폴란드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모든 방법이 검토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신뢰를 강조했던 거였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불렀고 언제나 기술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이라 믿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단지 공급자 혹은 보조자일 뿐이라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파트너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엔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도리와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정비 교육을 먼저 제공했고 사소한 결함에도 먼저 책임을 지려 했고 실무회의가 끝난 뒤엔 항상 기술자들이 현장 정비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그저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신뢰를 쌓기 위한 의지였고 한국식 동맹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진심 앞에서 너무도 계산적이었고 너무도 무례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붕괴되어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기술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너 하나 그만둔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고 앞으로는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보았고 그들이 지켜온 원칙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으며 그 대가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신뢰받을 자격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그 동맹을 배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조용한 품격과 묵묵한 신뢰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